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경제론이네요. 경제론. 자, 우리 경제론은 뭐 많이 공부했으니까 개별 특강으로 우리 테마 특강으로 경제론만도 또 공부한 적도 있고 기출지문 특강도 들었고. 자, 다시 한번 보죠. 우리 통합이론서에. 자, 첫 번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봤을 때 수요 공급의 정의를 물어봐요. 이제 문제에서 수요가 뭐고 공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측정하는 양을 유량 개념이라 그랬어요. 시점에서 측정하는 건 저량, 영어로 스톡이라고 하고,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양은 유량, 영어로 플로우라고 하죠. 그래서 수요와 수요량, 공급과 공급량은 유량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얘죠. 실제로 사거나 판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아직 사거나 판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의 마음을, 이걸 수요, 이때 살려고 하는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말이 없어도 이때 수요와 수요는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구매력을 갖추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나 하려고 하는 양을 얘기하니까, 이때 실제 구매력을 갖춘 걸 얘기할 때 능력을 갖춘 걸 유효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이 없어도 수요는 유효수요, 공급은 유효공급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수요 공급은 사전적 개념이다. 실제로 구매한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하려고 하는, 실제로 판매한 틀린 거고, 판매하려고 하는, 이렇게 사전적 개념이 나와야 되고, 공급 공급량도 마찬가지로 판매하고자 하는 마음,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이렇게 얘기하죠. 둘 다 일정 기간에서 측정하는 유량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백 번 썼던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보면,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예외 없어요. 물론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면 예외가 있는데 우리 학교론에서 공부할 때는 예외 없이 모든 재화가 들어맞는 법칙이에요. 법칙. 이때 이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원인이 가격이고 결과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반대로는 안 돼요. 즉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어떻게 변하냐의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격이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걸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라고 외웠죠. 그럼 모든 재화의 가격만 제시하면 살 거다 안 살 거다를 알 수가 있어요. A가 비싸지면 A는 안 살 거야, B가 싸지면 B는 살 거야. 이렇게 모든 재화는 비싸면 안 산다, 싸면 산다. 그러면 가격과 결과의 관계가 하나 커질 때 줄어드니까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요 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라고 얘기할 거고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이 반비례 관계를 마이너스 관계라고도 얘기하고, 이 마이너스를 한자로 읽을 때 부의 관계라고도 해요. 부의 관계고, 이걸 곡선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세로 축은 가격 P라고 쓸 거고,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가격이 임대료예요. 가로축은 양 수요량 Q 퀀티티 약자로 쓸 거예요.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양이. 수요 법칙도 마찬가지로 비싸면 안 산다죠. 원인은 가격이고 결과가 양이에요. 원인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다가 누가 뭘 던져가 내가 맞았어. 맞은 게 중요하지, 이게 돌멩이냐 깡통이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인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니까 언제나 중요한 건 양이 중요해요. 자, 근데 이때 수요 법칙을 곡선으로 표현할 때 비싸면 안 산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점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할 때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건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오른쪽 가냐 왼쪽 가냐는 건 양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따져보면 얘가 비싸면 안 산다 돼야 돼요. 그럼 올라가면, 비싸면 안 사니까 왼쪽 가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연결한 걸 선이라 그래요. 이걸 수요 법칙을 선으로 표현한 걸 수요 곡선이 될 거고, 수요 법칙은 반비례해요. 가격과 양의 관계가 반비례니까 곡선은 당연히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했을 때 얘가 싸면 산다가 돼야죠. 오른쪽 가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여기로 가야 돼. 그럼 모양이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우하향하는 모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곡선에서 우하향하는 모양이 나타났다는 건 여기 값과 여기 값이 반비례 관계일 때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수요 법칙은 모든 재화에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만 제시하면, 경제론에서 가격만 제시하면 무조건 살 거다 안 살 거다를 정할 수가 있어요. 비싸면 안 산다, 싸면 산다. 자, 공급 법칙은 이제 공급량과 관련되었을 때 원인이 가격이고 결과가 공급량일 때, 당연히 알고 있듯이 비싸면 우리가 비쌀 때 팔아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거예요, 공급자가. 그럼 비싸면 판다, 이렇게 될 거겠죠. 비싸면 판다. 그럼 가격과 양의 관계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뭐한다? 증가할 거예요. 반대는 안 되는 거예요. 수요법칙, 공급법칙은 다 원인이 가격이고 결과가 양으로 끝날 때만 반비례가 수요법칙, 비례관계가 공급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비싸면 판다, 공급량 증가한다. 이걸 비례관계, 플러스 관계, 비례관계, 플러스를 정이라고 읽죠. 정의 관계.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는 점이 움직일 때 비싸면 판다. 이때 양은 이제 공급을 얘기할 때는 공급량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공급 법칙을 선으로 표현한다라면 어떻게 나타날까를 얘기할 때 여기 있는 점이 비싸면 판대, 비싸면 판다. 오른쪽 가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로 갔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이건 공급 곡선이 되겠네요. 공급 곡선. 이때 공급 법칙은 가격과 양에 의해서 비례관계, 플러스 관계, 비례관계니까 그럼 비례관계를 곡선으로 표현하면 오른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의 모양은 우상향하는 모양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고, 이때 이제 기호 외워놔야죠. 세로축의 가격이라고 표현하는 건 P라고 쓸 거고, 가로축의 양이라고 쓰는 건 Q라고 쓸 거고, 앞으로 수요나 수요 곡선을 얘기할 때, 수요를 얘기할 때 D라고 쓸 거예요. 디맨드. 공급을 얘기할 때는 S라고 쓸 거예요. 서플라이라고 해서 S. 기호 외워놔야 돼요. P 가격, Q 양, D 나오면 수요, S 나오면 공급.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재화에 가격만 제시하면 수요로 얘기했을 때는 사냐 안 사냐를 결정할 수 있을 거고, 공급 얘기하면 파냐 안 파냐를 무조건 결정할 수 있어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근데 반대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자, 이렇게 반대로 간다 보죠. 안 사면 산다. 맞아요, 틀려요? 안 사면 아파트를 막 안 산대. 그럼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반대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은 무조건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으로 끝날 때의 반비례, 비례를 얘기할 때 수요 법칙, 비례 법칙.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다고 해보죠. 많이 팔면 가격이 올라간다.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엄청 많으면 가격이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져야지. 이 반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법칙, 공급법칙은 무조건 방향이 정해져 있다.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으로 끝날 때 예외 없어요. 모든 재화의 가격만 제시하면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수요법칙, 공급법칙. 자, 이때 첫 번째 우리가 외워야 될 거, 유량과 저량에 이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저량이 중요하죠.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을 저량이라고 얘기하고, 저량. 이 저량의 개념은 재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때 이제 암기했던 거, 재자가 보통부인, 외워놔야죠. 재자가 보통부인, 재고 재산, 자산 자본, 가격 가치, 보급률, 통화량, 부채, 인구수. 현재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요만큼만 나왔어. 재자가 보통부인, 외워놔야 돼요. 자, 재고주택 공급량. 원래 수요량 공급량은 유량 개념이라 그랬어. 아까 수요 공급, 수요량 공급량 유량 개념인데, 이때 앞에 재고주택이라고 나오면 얘는 저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을 얘기할 때는 저량 개념과 유량 개념이 동시에 있어요. 새로 만드는 건 이건 유량 개념인데, 이미 만들어져서 쓰고 있는 건 무슨 개념? 재고주택이라고 하고 이건 저량 개념이에요. 자, 일단 무조건 이거 외워놔야죠. 우리가 이제 학개론 전모의 배웠으니까 이거냐 저거냐의 네 가지 중에 두 문제가 매년 나와요. 첫 번째가 유량 저량 구분할 때 저량은 재자가 보통부인, 정부의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얘기할 때 간접 개입이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되고,
자, 투자론에서 할인법과 비할인법 구분할 때 할인법은 순순의 현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금융론에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얘기할 때 지분금융은 리조신 공사 펀드, 금융에서 메자닌 금융도 있죠. 지분과 부채금융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매운 신전 떡볶이 후우, 이렇게 신전 후우 암기 코드 바탕으로 외워놔야 돼요. 무조건. 이건 뭐 4개 중에 2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보자마자 땡큐 하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니까. 자, 유량 개념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거고, 변하는 개념에 관련된 것은 유량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수요 공급, 거래가 일어나면 거래량 이렇게 얘기할 거고, 수입과 지출 이걸 합치면 수지. 이 수지를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해요. 현금 흐름. 이때 우리가 현금 흐름을 2가지 배웠어. 부동산에 투자하면 버는 소득을 얘기할 때,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버는 돈을 영업 현금 흐름, 이걸 소득이득이라고 했고, 처분할 때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또 얻을 수 있죠. 이걸 자본이득이라고 하고, 이거에 따른 돈의 흐름을 매각 현금 흐름, 이렇게 수입이 2가지듯이 돈의 수입과 지출의 현금 흐름도 2개가 있었죠. 영업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 투자론에서 배웠던 거고. 자, 이때 주의할 건 여기에서 저량의 변동분, 얘 하나 별표 쳐놔야죠. 자, 저량이 변하는 개념과 붙어져 있으면 이건 유량으로 변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인구 변동분이라고 나왔어. 인구 변동분 또는 가치 상승분이라고 나왔다고 해보죠. 가치 상승분. 자, 인구 얘기하면 저량이에요. 근데 여기에 변하는 개념이 변동분이라고 붙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A 지역에 현재 인구수가 50만이다. 이 말은 맞죠? 인구 나오면 저량이니까 현재 시점과 올려야 돼요. 자, 그런데 A 지역에 현재 인구 변동분이 1만이다. 이 말은 틀려요. 현재 인구 변동분이라는 말 쓸 수 없고 1년 동안이라고 기간이 나와야 돼요. A 지역에 1년 동안 인구 변동분이 1만이다. 인구 증가량이 1만이다. 이렇게 기간이 잡혀져야 변하는 개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가 10억이야. 이건 맞아요. 시점의 가치가 10억이다. 근데 1년 동안 기간이 잡혀졌을 때는 가치 상승분이 1억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량이 변하는 값과 붙어져 있으면 기간과 어울리는 유량이 된다는 거 주의해놔야죠. 시험에 나오면 이 2가지예요. 인구 변동분, 가치 상승분. 이거 들어있다고 해서 저량이라고 찍으면 안 되고, 옆에 붙어져 있는 게 변하는 개념이라면 뭘로 바뀐다? 유량으로 변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문장으로 저량과 유량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주택시장에서는 저량도 있고 유량도 있다 그랬어요. 새롭게 만드는 건 유량 개념이야. 근데 이미 만들어져서 쓰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이건 재고주택이야. 그러면 공급을 얘기할 때 새로 만들어서 팔려고 분양하는 건 이건 유량 개념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만들어져서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을 수 있잖아. 이것도 공급이죠. 이건 재고주택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개론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이 이렇게 나오면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하고, 신규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신규라는 말을 쓰게 돼 있어요. 신규라는 말을.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재고를 얘기하는 거고, 신규라는 말을 의미할 때는 신규라는 조건을 반드시 줄 거예요. 그러니까 2개를 좀 구분해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일단 봅시다. 자, 1번, 2번 얘가 있는데 여기에 1년 동안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기간이죠. 기간이니까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에요. 자, 보니까 1년 동안 30만이 신규로 건설되었고 새로운 주택이 30만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건 신규주택을 얘기하는 거네요. 신규주택.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유량의 유량의 수요량, 유량의 공급량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때 보니까 5만이 미분양되었대. 그러면 기간 동안에 공급한 양은 여기에 별표, 유량의 공급량은 얼마? 30만이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 별표, 유량의 수량은 얼마? 25만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여기에 기간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서 유량 개념이 나와야 되고, 자, 2번째 보니까 자, 현재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이건 시점이죠. 시점이니까 뭐가 올린다? 저량 개념인 거예요. 시점. 자, 보니까 현재 50만의 주택이 존재한다고 나왔어요. 즉 시점에 존재하는 양이 뭘 의미하냐라고 얘기할 때 만들어져서 이미 쓰고 있는 양을 얘기하죠. 이걸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재고주택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10만이 공가로 비어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때 이제 얘가 별표죠. 자, 저량의 공급량이 얘기할 때 저량이라고 나와야죠. 저량의 공급량이 50만이다. 이때 주택은 신규 주택이에요, 재고 주택이에요? 재고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 주택이고 얘는 신규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저량의 수요량은 40만.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없네. 여기에 1년 동안 기간 나오면 여기에 수요량과 공급량을 얘기할 때 유량 개념이 돼야 되고, 여기에 시점, 현재 이렇게 나오면 수요량 공급량에 여기에 뭐가? 저량이 붙어져 있어요. 저량의 수요량 공급량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수요 함수와 시장 함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 요즘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자, 개별은 각각 수요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을 개별 수요 곡선, 개별 수요 함수라고 얘기하고, 이 개별 수요자가 많이 모여 있으면 뭐가 돼요? 시장이 되겠지. 개별 수요 곡선을 합친 것을 이걸 시장 수요 함수,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림 먼저 보면, 자, 여기 A 거라고 나왔어요. A의 개별 수요 곡선, 여기 B 거의 개별 수요 곡선. 보니까 얘가 100원일 때 보니까 자, A는 100원일 때 50개를 샀어요. B는 100원일 때 70개를 샀어. 그러면 A와 B가 합쳐지면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는 100원일 때 총 몇 개를 사?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120개를 사겠지. 그러니까 120개를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만약에 200원일 때 A는 20개를 샀고 B는 30개를 샀어요. 그럼 시장에서 200원일 때 총 몇 개를 산다? 50개.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합쳤어요? 가격을 합쳤어? 양을 합쳤어? 양을 합친 거예요. 100원일 때 50개와 70개를 더해서 이렇게 얘와 얘를 더해서 120개가 됐듯이 이 양의 합이에요. 그래서 개별 수요곡선을 합쳐서 시장 함수로 바꿀 때 뭘 합쳤냐? 양의 합으로 시장 수요곡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양이에요. 그럼 이걸 수직으로 합쳤냐, 수평으로 합쳤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뭘로 합쳤다? 수평으로 합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평적 합이다, 수평적 합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잠깐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수요곡선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이잖아요. 이걸 양을 합치니까 가로를 이렇게 늘린 거야. 이렇게 가로 늘렸어. 양이 많아졌으니까. 가로로 늘리면 얘 곡선이 세워져요, 누워져요? 누워져야 돼. 그러니까 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거보다 얘가 더 누워져 있어요. 누워져 있다가 완만해진다가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고, 우리 학개론에서는 얘는 세워지면 기울기 크기가 큰 거예요. 세워지면 기울기가 큰 거고, 세워질 때 비내린다 해서 비탄력이라고 했고, 누워지면 기울기 크기가 작다, 이걸 탄력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개별 함수보다 시장 수요 함수는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각각의 것보다 기울기 크기가 뭐한다? 기울기 크기가 작아진다.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바뀐다. 탄력성이 뭐한다? 커진다.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세워지면 비 내린다. 세워지는 건 경사도가 급한 거고, 이걸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 함수로 바뀌어주면 양을 합쳤으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쭉 늘어나면 누워져야지. 누워지면 완만해진다, 기울기 크기는 작아진다, 탄력적이 된다. 이제 새롭게 나올 만한 내용이 이거예요. 시장 함수로 바뀌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일단 보죠. 자, 개별 함수와 시장 함수의 관계는, 자, 시장 수요 곡선이랑 각각의 수요량을 합한 것으로 라고 나왔어요. 수요량을 합한 것다. 양을 합했죠. 양을 합한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평적 합으로 나타난다.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 합으로 합친 거고, 이때 시장 함수로 바뀌면 기울기 크기는 더 완만해지고 기울기 크기가 뭐한다? 기울기 크기가 작아진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세워지면 기울기가 큰 거예요. 경사도가 커진 거니까, 경사도를 기울기 크기라고 하니까 이걸 비탄력, 비 내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탄력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자, 계산 문제일 때, 자, 이거 왜 그러냐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이렇게 기억해 놔야 돼요. 자, 개별 함수가 이렇게 있다 보죠. P는 200-3Q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 한 사람의 개별 함수가. 근데 얘가 만약에 3배가 많아지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시장 함수로 바뀔 거예요. 시장 함수는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자, 3배가 많아지면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양의 합이었고, 그래서 Q를 바꿔야 돼. Q를 3배 많아졌다고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런 거 묻지 말고 이제는 잠깐 좀 해석해 줬는데 의미 없어요. 자, 3배가 많아지면 3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어디에? Q에. Q 앞에 3분의 1을 곱한다. 4배 많아지면 Q 앞에 4분의 1, 5배 많아지면 5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Q 앞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3분의 1을 곱한다. 그러면 3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얼마? 1. 그러면 시장함수는 이렇게 3 앞에 3분의 1을 곱하면 P는 200-Q가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네. 그럼 개별함수를 시장함수로 바꿀 때 몇 배 많아졌다? n배 많아졌다 그러면 n분의 1을 어디에 곱해야 돼? Q에 곱해야 돼요. Q에. n분의 1에 Q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보죠. 자, 만약에 얘가 보니까 P는 200-3Q라고 나왔어요. 200-3Q 이렇게 나왔어요. 이 D라고 쓴 건 의미 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얘가 5배 많아졌대요. 5배.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5분의 1을 곱해야지. 어디에? Q에. 그럼 P는 200-5분의 3Q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분수를 없애고 보기 좋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답인데 답의 보기 이게 없어. 분수가 없는 식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그럴 때는 모든 값에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식은 등식은 성립한다예요. 자, 그러면 분모에 있는 5를 없애야 되니까 얼마를 곱해야 돼요? 5를 곱해야지. 여기도 5를 곱하고 여기도 5를 곱하고 여기도 5를 곱하면 되겠네. 그럼 식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 5p.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1000.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3q.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더라. 얘와는 같은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나오면 이렇게 분수가 없는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똑같은 값을 곱해주거나 나눠줘도 상관없으니까 이걸 없애려고 5를 곱하는 거죠. 다 똑같이. 자, 문제 한번 해보죠. 자, 기출문제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함수가 나왔어. 시장함수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모두 동일한 개별함수를 갖는다라고 나왔어요. 이건 시장함수이자 개별함수야. 개별함수인데 얘가 2배가 된다라면 2배로 많아졌대요. 그러면 시장함수는 다시 어떻게 변했겠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2배 많아졌으니까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어디에? Q에. 그럼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바꿔지면 P는 100 마이너스 얼마? 2Q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M이냐 D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P는 100 마이너스 2Q를 찾으면 답은 2번이겠네. 땡큐 이렇게 하고 찾으면 될 거고. 자, 첫 번째 이제 경제론에서 우리 1교시에 알아야 되는 거 수유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제는 이거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자, 글자 하나가 양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변화는 큰 차이가 있어요. 즉 수유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차이가 뭔지 보면 여기에 A의 수유량의 변화, A의 수요의 변화라고 나왔어요. 그럼 재화는 뭐예요? 우리 관심 있는 재화는 A죠. A. 그럼 A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양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양을 얘기하는 거야. 양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A의 수량의 변화라는 건 A양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A양이. 얘도 A의 양이 변하는 거예요. 둘 다 수유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A가 해당 재화라면 A의 양이 변하는 거야. 근데 원인이 A의 가격에 의해서 이걸 관심 있는 그 재화를 뭐라고 한다?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변화 과정이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걸 A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A양이 A 가격에 의해서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잖아요. 이것 빼고 나머지 소득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 금리에 의해서도 인구에 의해서도 가격이 아니라 가격 예상에 의해서도 또는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할 수 있죠. 즉 A의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A 수량이 변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A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수량의 변화와 A 수요 변화를 구분했다면 나타나는 모습은 수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걸로 나타나고 수요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로 나타나요.
자, 이때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냐라고 할 때 우측 가면, 오른쪽 가면 양이 증가죠. 그래서 A 수량이 증가하면 얘는 어느 쪽으로 간다? 우측으로 이동할 거고, 수량이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하겠네요. 그래서 우측 가는 걸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증가, 의자를 빼고 수요 증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량의 증가에서 양자를 뺄 수는 없어. 수요의 변화에서 수요의 증가에서 의를 빼서 수요 증가, 수요의 증가를 수요 증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균형점 이동에서 배울 거예요. 수요 증가는 뭔 의미 아니야? 곡선이 우측 가는 거야. 수요 감소는 곡선이 좌측 가는 거야 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곡선 이동하려면 원인이 A에, 이게 만약에 A 수요 곡선이라면 A의 양이 변하는데 원인이 A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하게 될 때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인을 볼 때 수요량의 변화는 딱 하나밖에 없어. 해당재와의 가격. 근데 수요 변화는 하나 뺀 나머지겠죠. 무수히 많은 거예요. 무수히. 수십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질 건데 A 가격 뺀 나머지, 예를 들면 소득, 인구수, 금리. 자, 이건 기본적이고 여기에 별표죠. 가격 변화가 아니라 가격 예상이에요. 이건 마음의 심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건 마음의 변화, 심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재와 가격. 얘가 또 엄청 중요하죠. 경준원에서 얘 빼면 거의 반절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재와의 가격. 다른 재와 가격이 내가 관심 있는 그 재와 양을 바꿀 수도 있어요. 뭐가 있으면? 관련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아니라 딱 두 가지로 구분해요. 자, 그냥 다른 재화가 아니라 관련 있는 다른 재화예요. 관련 있는 다른 재화인데 이때 관련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개로 구분하죠. 대체관계, 보완관계. 이때 두 개 관계는 대체관계냐, 보완관계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체관계는 비슷해. 비슷하니까 대체할 수 있지. 비슷한 관계를 대체제라 그래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대체제는 비슷하니까 얘를 안 샀어. 그럼 대신에 비슷한 다른 거를 사겠네. 안 살 때 산다라면 이건 대체관계예요. 얘를 샀다라면 비슷한 다른 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사는 건 대체. 자, 보완관계는 서로 도와주는 걸 보완이라 그래요. 그럼 얘 있을 때 얘도 있어야 되겠지. 샤프와 샤프심의 관계죠. 그럼 살 때 사거나 없으면 얘도 필요가 없어. 안 살 때 안 사는 재와 관계를 보완재 관계. 자, 이때 다른 재와는 그냥 전혀 상관없는 다른 재화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죠. 제가 써볼 테니까. 자, 아파트에 수요량이 변했대요. 수요량이 변했는데 얘가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변했대요.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죠. 해당 자는 뭐예요? 얘가 중요하죠. 얘가 양이 얘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자,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곡선 위에서. 자,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그릴 때 PQ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요곡선은 이렇게 오른쪽에 내려가 있을 거예요. 자,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겠죠. 자, 여기 점이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보니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할 때는 모든 재화에 들어맞는 법칙이 있었어.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그러면 이 관계는 우리가 특별한 얘기 없어도 얘가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 관계는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 자, 그랬더니 가격이 비싸졌대. 그럼 A 양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얘의 점이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 돼. 수요량이 변하니까 얘가 위쪽으로 갈까 아래쪽으로 갈까? 가격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지. 올랐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돼요 당연히. 근데 올라가는데 안 사니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어찌됐거나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그냥 상향이냐 하향이냐 라고만 나왔어요. 상향이냐 하향이냐. 여기에 가격 올랐으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 올라가야 돼. 가격 올랐으니까.
그래프에서 올라가냐 내려가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곡선상에서 점이 어느 쪽으로? 상향으로 뭐 한다? 이동한다. 이 점이라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데 어느 쪽으로? 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건 뭐 이제 기본이고, 우리 중요한 건 이제 수요의 변화를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가 아파트에 수요량이 변했다고 해보죠.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수요량이 변했어요. 얘가 소득에 의해서 변했어. 소득에 의해서. 자,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죠. 해당 지역은 누구? 아파트. 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아파트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늘까 줄까? 돈 많이 벌면 아파트 많이 사겠지.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수요의 변화니까 수요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이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겠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증가. 이걸 줄여서 수요 증가. 누구? 아파트 곡선 이동하는 거죠. 아파트 수요 증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봅시다. 우리가 다른 재와 가격도 해당 재와 양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했어요.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했는데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얘가 변했대. 이렇게. 자, 얘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야. 당연히 해당 재화가 아니잖아요. 재화가 다르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지. 수요의 변화인데 해당 재화는 뭐? 아파트. 그래서 얘는 아파트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변할까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이걸 해석하는 게 경제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얘와 얘가 대체제 관계야. 대체제 관계다라고 했어요. 그럼 비슷한 거죠. 비슷하면 안 살 때 사겠지, 살 때 안 사겠지. 자, 근데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다라고 나왔다고 해보죠. 올랐어. 그럼 우리는 무조건 해석할 수가 있어요. 수요 법칙을 쓸 수 있지. 오피스텔 비싸지니까 오피스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근데 대체제래요. 그러면 안 사는 대신에 대신해서 얘를 사겠지. 얘 오피스텔 안 샀으니까 얘 뭐 한다? 산다가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 이동해야지. 이 곡선이, 얘 곡선이, 이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죠. 아파트 곡선이 우측 가야 돼, 좌측 가야 돼? 우측으로 가겠네. 아파트의 수량이 증가했으니까 아파트 수량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파트의 수량이 변하는데 아파트의 수량이 변할 때 여기에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이건 수요의 변화고, 보니까 아파트의 수량이 변하는데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변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잠깐 해보죠. 오피스텔 가격이 내렸어. 내렸더니 오피스텔 수요량이 얘가 어떻게 변해요? 싸면 산다 안 산다? 산다.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해당 자는 누구? 오피스텔. 오피스텔 거의 가격이 변했으니까 오피스텔 수요량이 변하죠. 오피스텔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겠지. 자, 점이 상향으로 가야 돼? 하향으로 가야 돼? 가격이 싸졌어. 싸지면 하향으로. 그러니까 얘가 오피스텔 수요 곡선이라면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싸면 산다. 이렇게 가겠지.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가겠지. 근데 우리가 곡선 상에서 움직일 때는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곡선이 움직일 때는 이걸 우상향이라는 표현 쓰는데 이런 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상향이 아니라 정확히는 우측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우측이냐 좌측이냐. 곡선 이동할 때는 좌하향이냐 우상향 이런 말 나오면 다 버려버리고 우측이냐 좌측이냐 우냐 좌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곡선 이동할 때.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는 상향이냐 하향이냐 점이 곡선 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할 때 두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상향 하향. 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뭐 전혀 어렵지 않아. 어떤 관심 있는 그 재화가 있는데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 곡선 상에서 움직이고, 관심 있는 그 재화가 있는데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변했어. 그럼 이건 수요의 변화, 곡선 이동하겠지. 이때 주의할 거,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라 해당 재화 가격 예상이라고 나왔을 때는 이건 수요의 변화에 해당된다는 거, 이거 주의해야죠. 자, 그랬고, 자, 수요의 변화 요인에서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소득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되겠지. 자, 다른 재화 가격이 올랐대요. 한번 잠깐 해보죠. 얘가 아파트라고 해보죠. 아파트의 수요의 증가 요인이라고 본다라면 다른 재화야. 다른 재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올랐대. 그럼 얘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자, 근데 얘가 대체재 관계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산다 안 산다? 산다.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곡선이 이동하겠지라고 다 우측 이동하는 요인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아파트의 수요의 증가 요인이라고 나왔어요. 하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뭐? 아파트의 가격이죠. 아파트에. 다른 지와는 상관없잖아요. 아파트에. 여기는 아파트의 가격.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니까 이거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특히 주의할 거,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했대. 가격 오를 거 예상한대요. 마음이 오를 것 같대. 그럼 지금 사 안 사? 사야지. 오를 것 같으니까 사야지. 그러니까 오를 것 같으면 산다. 자, 이자율과 얘를 헷갈리면 또 안 돼. 제법 또 얘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대출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싸졌대. 그럼 대출을 잘 받겠지를 얘기하는 거고, LTV, DTI는 대출 규모 얘기하는 거야. 대출금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커지면 대출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얘가 상향되면 대출금의 규모가 커지는 걸 얘기해요. 대출금이 많아지니까 살 수가 있겠지. 더 많이 사겠지. 얘와 얘 주의해야 돼요. 대출 금리가 싸져야 대출 받기 쉬운 거고, LTV, DT가 상향되는 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출금 많아지면 더 잘 살 수 있겠지. 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얘죠. 얘. 이거 모르면 경제론 반절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대체재, 보완재, 관계 있는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는데 우리가 관련성을 얘기할 때 두 개로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 얘기할 때, 자, 대체재는 효용이 비슷한 재화예요. 비슷한 재화. 비슷해야 대체하겠지. 그럼 얘 안 살 때 대신 얘로 대체해야겠지. 자, 보완재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보완재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얘를 구분할 때 두 재화가 있을 때 얘 살 때 안 사면 대체재인 거예요. 얘 살 때 사면 보완재인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보완재니까 도와주니까 있을 때 있어야 되겠지. 그럼 보완재는 살 때 사야 돼. 안 사면 얘도 필요가 없어. 그럼 대체재는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사는 걸 얘기하죠. 자, 그럴 때 근데 문제에서는 가격부터 출발해. 출제자가 좀 어렵게 드러내려고 보니까 A 가격이 올랐을 때 얘가 B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만. 야, 그러면 A 가격 비싸졌는데 왜 시장에서 갑자기 B를 많이 사?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A가 비싸지면 우리는 수요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A 비싸니까 A 안 산다. A 안 산다. 그러고 봤더니 A 안 살 때 B를 산 꼴이 되네. 이 안 사고 대신 얘로 대체한 거지. 그래서 A, B는 무슨 관계? 대체재 관계.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보면 C 재화가 올랐대요. C 재화 올랐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시장에서 D를 안 샀대. 야, C가 가격이 비싸졌는데 왜 D를 안 샀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C와 D가 관련이 있으니까. 어떤 관련이 있는데 대체재야, 보완재야. 이걸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C가 비싸졌어. 그럼 C는 수요 법칙 써서 C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보니까 안 살 때에도 안 샀네. 그럼 얘는 있을 때 있어야 되고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그래서 C와 D는 무슨 관계? 보완재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체재, 보완재를 해석할 때는 가격부터 출발하면 이걸 무슨 법칙 써서? 수요 법칙을 써서 사냐 안 사냐로 바꾼 다음에 두 재화를 비교했을 때 살 때 안 사면 대체재, 살 때 사면 보완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과 대체재, 보완재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다 풀리고 수요량의 변화든 수요의 변화든 탄력성이든 간에 이 대체재, 보완재를 이해 못하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꼭 열심히 지문들을 해석해 보면서 이해 나가야 되고. 자, 공급 한번 보죠. 우리
일렬단은 공급에 대해서 안 배웠어. 많이 나오진 않아요. 10문제 나오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고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보니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대요. 그럼 얘는 공급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중에 공급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증가.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뭐? 아파트의 가격은 들어가면 안 돼요. 해당제와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 변화는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공급이 변화됐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이런 말 나오면 그냥 공급인 거예요.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다. 예를 들면 자, 공급을 얘기했을 때 생산 나오면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얘기하는 거겠지. 건설, 건축 나오면 건설, 건축, 공급 얘기하겠지. 생산, 건설, 건축, 그 다음에 공급자 이렇게 나오면 얘는 다 뭐다? 공급이에요. 이때 생산 요소 얘기할 때 원자재라는 말 쓸 수 있는데 이런 말 나오면 얘는 공급과만 관련 있고 수요와는 관련이 없어요. 자, 이 말 나오면 당연한 얘기지. 생산, 건축, 원자재, 공급자. 당연히 공급과만 관련 있겠지. 자, 그래서 보니까 생산 요소, 원자재, 공급자, 여기에 생산, 공급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급과만 관련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가 공법적 규제도 건설할 때 얘기니까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얘 하나는 이자율을 얘기할 때는 이건 수요, 공급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공급자도 돈 빌려가지고 건물 짓겠지. 맞죠? 그러면 대출금리가 낮아졌어. 그럼 대출 받기가 쉽죠? 그럼 만들기도 쉽겠네. 공급자가 돈 빌려서 만들기 쉽겠죠? 자, 그러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면 공급도 뭐 한다? 증가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자율은 수요, 공급 모두 해당되지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만 관련돼 있다? 공급만 관련돼 있다. 공급만 관련돼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최근에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가격 하락 예상 별표, 공급자의 가격 하락 예상. 한번 보죠. 이건 조금 옆에다가 좀 정리 좀 해놓을게요. 자, 공급에서 가격 예상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이걸 두 개로 나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택에서 신규 주택이 있고 재고 주택이 있죠. 재고 주택과 신규 주택이 있는데, 먼저 여기에 신규 주택 한번 보죠. 신규 주택. 얘는 무조건 신규라는 말을 써야 돼. 얘는 주택이라는 말을 쓰면 이건 그냥 재고주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치고 재고라고 얘기하거나 그냥 주택이라고 나오면 재고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한번 보죠. 자, 재고주택일 경우에 가격이 상승하리라고 예상했어. 가격 상승하리라고 예상했어요. 올라갈 것 같대. 그럼 지금 팔아야 돼? 나중에 팔아야 돼? 지금 재고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올라갈 것 같대. 팔려고 해. 내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팔아? 나중에 팔아? 나중에 팔아야지. 근데 우리가 항상 관심 있는 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파냐 안 파냐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요.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된다라면 재고주택일 때는 지금 안 팔지. 나중에 팔아야지. 그러면 공급은 증가야 감소야? 감소해요. 공급은 감소돼야 돼. 자, 그런데 신규주택이라고 해보죠. 그럼 신규주택일 때 공급자는 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거야. 건설업자. 그래서 건설업자 입장에서 봐야 돼. 자, 얘는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주택 소유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재고주택을 비쌀 것 같아? 미래에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지금 안 팔지. 나중에 팔아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이 줄어드는데 신규주택 얘기할 때는 건설업자니까 건설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를 것 같대. 그럼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야지. 그거 오를 것 같대. 그럼 지금 만들어가지고 빨리 팔아야지.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 공급이 증가요 감소해요? 증가야. 공급이 증가. 그래서 이 차이를 내내 구분하지 않다가 32에 야, 신규주택은 차이가 있어 라고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충분한 조건이 없었어. 물론 이의를 제기할 만큼은 아닌데 친절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막 했지만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신규란 말이 나오면 우리 가격 예상에서 딱 주의 한번 해야 돼요. 가격 예상.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만드는 입장에서 건설업체면 신규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를 것 같대.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야지.
근데 내가 주택 소유자야. 이미 만들어진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을 사람이야. 그럼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지금 팔아, 나중에 팔아. 나중에 팔으니까 지금 안 팔겠네. 지금 안 파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 예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얘기할 때는 신규냐 재고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근데 10년에 한 번 나와. 아직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근데 한 번 최근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니까 나는 합격만 하면 돼.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나 고득점 맞아. 나 민법을 너무 못해. 민법 나 40점만 간단히 넘어. 8점 맞아야 되겠어. 그러면 이런 것도 잘 알아둬야 되겠지만 민법 적당히 해서 나는 6점 맞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런 거에 너무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자, 쭉 보고 우리 이제 배웠던 거 한번 보죠.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고 나왔어요. 된다 안 된다? 물리적 나오면 학기론에서 무조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 특성 나오면 물리적으로 안 된다. 자, 물리적, 눈에 보이는 공급이 불가능하죠. 무슨 성? 부증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은 뭐하다? 불가능. 그럼 양이 증가가 안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럼 무슨 선? 수직선. 이 수직선을 뭐라고 한다?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보너스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부증성에 의해서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물리적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용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니까 바꿀 수가 있죠. 용도를 바꿔서 땅을 늘리는 게 아니라,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땅을 넓힐 수가 있어. 이런 걸 용도적 경제적 공급이라 그랬죠. 용도 나왔으니까 뭐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경제적 공급은 뭐하다? 가능하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럼 공급수처럼 비싸면 양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올라가는 정상적인 공급 곡선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얘는 완전 비탄력. 얘는 좀 탄력적인 거지. 좀 누워졌으니까 얘보다. 그래서 우 사용하는 모양으로 탄력적으로 바뀐다라는 거 우리 전에 배웠던 거고.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유량은 몇 개냐라고 할 때 유량 물어보면 저량을 없애야지. 저량은 제자가 보통 부인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런 거 그냥 빨리만 풀면 안 돼. 천천히 꼼꼼하게 무조건 맞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합격하려면 어려운 걸 맞아야 되는 게 절대 아니야. 안 틀려야 될 걸 안 틀려야 돼요. 이게 핵심이니까 너무 쉬운 문제라고 해서 그냥 대충 보다가 나중에 하나 실수하면 안 되니까 꼼꼼히 제가 있는지 봐요. 제가 없어. 차 있어요. 자산 있고 자본 있네. 제자 가격 가치죠. 가격 가치 없네. 보급률 없고 통화량 있고 보통 부채는 없고 인구수가 없네. 자, 이때 저량인데 하나 붙어져 있는 게 변동분이면 안 되잖아요. 변동분 유량이 바뀌잖아. 변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저량이 3개니까 유량은 몇 개? 3개. 유량이 기본적으로 좀 더 한번 확인하면 수입과 지출, 수요와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수지, 수요, 공급. 자, 보니까 공급이 정상적으로 신규주택이라고 나왔어요. 유량 맞고. 소득은 수입 맞아요. 수입이고 소비는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수입, 지출,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은 다 유량이죠. 유량 3개. 이런 건 무조건 시간이 좀 더 10초, 20초 걸리더라도 꼼꼼히 따져서 무조건 맞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가격이 제시됐네. 자, 그럼 우리는 수요법칙, 공급법칙 무조건 쓸 수 있어요. 근데 공급량 나왔으니까 공급법칙이지. 비싸면 판다. 공급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요량은 일정 기간은 맞는데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 나와야죠.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예상되면 별표 예상. 그럼 이건 수요량이 변했을 때, 자, 수요량이 변하는 건 이거 가격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예상이면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죠. 그래서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예상이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자, 대체적인 단주택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보니까 아파트 수요 곡선이 이동했어. 그러면 아파트가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가 해당 재화죠. 얘가 해당 재화인데 원인이
단독주택 가격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수요의 변화겠네. 그래서 아파트의 곡선이 이동하는 게 맞네. 근데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도 물어봤어. 그럼 따져봐야죠. 자, 단독주택 가격이 얘가 비싸졌대요. 올랐대. 그럼 얘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근데 얘가 대체제 관계래요. 그럼 얘 안 사고 얘는 뭐 한다? 산다. 그럼 수요곡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맞네. 4번 땡큐. 이렇게 해야죠. 5번을 읽어야 돼? 4번을 다시 확인해야 돼? 말만 하면 안 되고 시험장이 그렇게 돼요. 진짜로. 근데 정말로 내가 100명을 봐도 대부분 99명이 다 5번을 읽어. 4번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걸 보고서 이것도 틀렸네 그러면 확실히 4번이 맞네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정확히 풀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2번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답을 체크했으면 자신 있으면 넘어가고 자신이 없으면 내가 여기에서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실수한 게 없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모르겠다 그러면 5번을 읽어야지. 근데 알겠다고 체크했으면 4번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실수한 게 없는지 보려고. 이런 거 연습해야 돼.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 소득 변화에 의해서 소득이 변했대요. 자, 그러면 이건 해당제와 가격은 아니잖아요. 이건 다 무슨 요인이냐면 수요의 변화 요인이겠네. 곡선상이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답은 4번이고. 자, 3번 보죠. 자, 수요 곡선을 해당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수요 변화 요인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부동산이 해당제와죠. 부동산 해당제와 곡선이 이동했네. 그럼 해당제와는 부동산이야. 부동산.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부동산의 수요량이 늘어야 돼? 줄어야 돼? 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원인은 곡선 이동했으니까 하나 뺀 나머지가 돼야 되겠죠. 하나 뺀 거 누구? 부동산에 그냥 가격하면 안 돼. 해당제와라거나 그 제와 부동산 얘기하죠. 부동산 가격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거에 이외 요인에 의해서 얘가 증가되는 경우를 찾아라.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라고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 부동산 가격이 올랐대.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그럼 봅시다. 자, 선호도가 줄었대요. 사, 안 사? 안 사. 그러면 수요 곡선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금리가 올랐대요. 그럼 대출을 받기가 어렵겠지. 대출 받기 어려우니까 안 사.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결국 이 출제자도 대체제 보완제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봅시다. 자, 보완제 가격이 내렸대. 그런데 이 재화는 이 부동산이 아니라 얘와 보완 관계의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가격이 싸졌대. 그럼 얘 산다, 안 산다? 산다. 근데 보완제는 살 때 산다죠. 그럼 부동산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럼 부동산 수요곡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얘 맞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자, 대체제 수량이 증가했대요. 자, 얘와 대체 관계인 재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샀대. 얘를 샀대. 그러면 부동산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대체제니까 살 때 안 산다. 그럼 얘는 좌측으로. 우측 가는 건 2번 하나밖에 없겠네요.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어야 돼. 결국 모든 문제를 보면 경제론에서 대체제 보완제를 해석 못하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대체제 보완제.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쉬었다가 시장 규정부터 보죠.